아태쟁패 네 번째, 문재인 대한미국에서 소중화로. 아베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하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삭제한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도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아베의 공격이냐, 일본의 공격이냐? 내가 이게 쭉 점검을 해보니까 일본의 공격이 아니에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추적을 해봤어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가 불만이길래 아베를 시켜가지고 저렇게 한국을 정말 택도 없는 근거도 빈약한 이유로 저렇게 공격을 할까? 찾아봤더니 문재인 정권이요. 우리가 코메리카라 그랬잖아, 그죠? 말하자면 미국의 반공기지죠, 그죠? 에서 어디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었냐 하면은 소중화, 친중국으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소중화라는 거는 작은 중국이란 뜻 아닙니까? 그죠? 그건 뭐냐면은 중국을 형님으로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에?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자면 미국 속국에서 누구 속국으로 간다? 중국 속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트럼프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다. 제가 추적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베는 앞장섰을 뿐 진짜 공격한 거는 트럼프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미국의 속국입니다. 미국 국가, 이 영토 전체를 기지로 내놓은 나라는 없어요. 그런 대한미국에서 이제 사드 배치를 하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사드가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도 북의 공격을 방하는 것이다. 아무리 거짓말 시켜도 안 속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 중국을 겨냥한 건 틀림없는 건데. 그래서 정치인들도 나서가지고 사드 반대에 나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선 전에 2017년 3월 8일입니다. 요 시위를 할 때, 이 문재인, 그 다음에 심상정, 안철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재명 쭉 나와가지고 이제 사드 즉각 철회를 요구하죠.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되자 태도가 확 바뀝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백악관에 방문했을 때 방명록을 쓰는데 이렇게 써요. 한미동맹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위대한 여정이다. 요게 아까 그게 3월 달이니까 요건 6월 달이니까 한 3개월 후죠, 그죠? 그러면서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씁니다. 근데 여기는 민국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밑에 아무것도 없잖아, 받침이. 이건 의도적으로 이랬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맞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방명록 아니나 싶습니다. 그러고는
6월 29일 날 광명로 선대 딱 한 달 후에 북에서 7월 28일 날 화성 14형 ICBM을 발사하자 즉각 문재인이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갔다 온 지 한 달 만에 사드 즉각 철회하라고 시위하고 나서로부터는 넉 달 후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9월 7일 날 추가 배치를 완료합니다. 그리고는요, 2017년 12월 15일 날은 또 중국에 가가지고 베이징 대학에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는 중국몽을 어마어마하게 찬양하고 중국을 대국이라 하고 우리는 스스로 작은 나라라 그러면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거는 뭐 일종의 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했던 그 소중화 선언하고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또 미국을 섬기던 데서부터 불과 석 달 이후에 중국 섬기들은 확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요, 좀 추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실사구시해야 돼요. 첫째로 이 사진은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성주에서 그 사드 배치 반대 시위할 때 성주 여중 학생들이 들고 나온 우리 여중 여고생들이요 정말 똑똑해요. 제일 앞서가는 것 같아. 제가 얘기했던 2008년도 광우병 시위 때도 그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 헌법을 들고 나온 게 여중 여고생들 아니에요. 미국 방문해가지고 자칭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했죠. 한 달 후에는 사드 배치 지시를 하고 그런데 미국이요 사실은요 배치 지시를 해놔놓고 빨리 안 되거든요. 시민들이 성주 국민들이 사람들이 철저히 저항을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8월 30일까지 사드 배치 완료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비밀로 붙이고 있다가 폭로가 됐어요. 이철우 지금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인가 국회에 하다가 지금은 경북지사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미국이 30일까지 사드 추가 배치 완료를 요구했다. 그 다음에요 문재인하고 트럼프하고 전화까지 해요. 전화해가지고 신속한 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요. 말이 합의지 이게 무슨 합의예요? 트럼프가 빨리 해! 예 하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요 정직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죠, 그죠? 9월 4일 날 8월 30일 날은 완료하라고 촉구하고 9월 4일은 아예 전화로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9월 7일 날 사흘 후에 이제 강제 집행을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두드려 맞고 막 난리 났죠? 미국 세죠?
이래 되니까 이번에는 중국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보복을 하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 중국 방문했을 때 정말 있을 수 없는 홀대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혼밥을 하게 됩니다. 9끼 중에 7끼를 혼밥했다든가. 이래 되니까 이번엔 또 미국 받들다가 이제 누구 받들기 시작하냐 하면은 중국을 받들기 시작합니다. 이 첫 출발이 누구냐 하면은요, 노영민이라는 사람이 지금 비서실장 한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이 그 문재인 막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문재인을 방어한 데는 온몸 육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중국 대사로 임명합니다. 그 살 무렵이에요. 그 다음에 강경화가 나서가지고 사드 배치에 관련해가지고 여하튼 이 미중 관계에 있어가지고 한국의 미중 관계에 있어가지고 3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미 방위조약이 있고 미일 방위조약이 있죠, 그죠? 근데 이걸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한미일 3국 방위조약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죠? 미국은. 근데 강경화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군사동맹으로는 안 간다. 이걸 공개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달래기죠. 이게 2017년 10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이해 가는 면은 있어요. 중국의 사드 보복에 어떻게든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중국에 대해서 뭐 중국을 좀 칭찬하고 띄우고 달래고 이런 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도가 지나쳐 버렸어요. 문재인이 아까 얘기했던 베이징대 연설에서 아예 소중화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중국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워낙 참 아찔한 연설이라 가지고 좀 읽어 드려야 되겠어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연설을 통해 저는 단지 경제성장뿐 아니라 인류사의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려는 중국의 통큰 꿈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인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관하는 국가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미국에서 들으면 말 갈아탄 거죠, 그죠? 민주법치를 통한 의법치국과 의덕치국, 이건 말이 안 되네요. 어디 무슨 중국이 무슨 민주법치를 해요? 중국 법도 다 민주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법 하나도 안 지켜요. 법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국은. 사실은 무법천지예요. 권력 지금 멋대로 한대요. 인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 철학. 중국이 인민을 무슨 주인으로 여겨요? 개돼지 이하로 취급한대. 그 다음에 생태 문명 체계 개혁의
가속화 등 깊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그래서 중국이 법과 도덕을 앞세우고 널리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이다. 그러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중국을 신뢰하게, 이건 완전 중국 중심주의적 세계관이죠. 딴 나라는 주변이에요. 중국은 대국이고 딴 나라는 주변이고. 아니,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런 말을 해도 돼요? 이건요, 완전 주체성을 잃어버린 연설이에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구하는 시 주석의 말에서는 완전히 극찬이죠. 아부고 극찬이죠. 중국 인민을 위해 생활 환경을 바꾸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길에 중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 공동체 구축을 견지하겠다는 시 주석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존재가 빛나는 국가이다. 주변국 거느려야 존재가 빛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다. 우리는 주변에 잔잔한 산봉우리다 이 얘기입니다.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 이건 세계를 중국이 주도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수 있는 얘기죠.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미국 가서도 이 소리는 안 해요. 이런 수준의 얘기는 안 해요. 문재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크점 올라갑니다. 인류에게는 영원히 풀지 못한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항구적 평화이고 둘째는 인류 전체의 공영입니다. 같이 사는 거. 저는 중국이 더 많이 다양성을 포용하고 개방과 관용의 중국 정신을 펼쳐갈 때 실현 가능한 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중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이래 연설을 했거든요. 진짜 아부 찬양의 막 극치입니다. 극치. 나 이런 정도의 연설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부 찬양보다 더 심각한 건요, 중국몽을 중국의 꿈이라고 본 게 아니고 인류의 꿈이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미국도 시급할 일이고 한국도 시급할 일이에요. 어떻게 시진핑의 중국몽이 인류의 꿈이 돼요?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일당 독재를 넘어서 가지고 주석 독재 국가로 가는 나라죠. 그래서 시황제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 나라를 대고 인류의 꿈을 꾸는 나라다. 인류몽을 주도하는 나라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부를 해도 이런 수준에 가면 정말 안 돼요. 그래, 두 가지 인류몽, 항구적 평화, 인류 전체의 공영, 이걸 중국 정신이 펼쳐지면 실현 가능하다. 중국이 실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래 볼 것 같으면요, 문재인은요, 중국보다도 더 강렬한 초중국적인 중화주의자예요. 시진핑의 중국몽을 뭐로 격상시켜줬어요? 인류몽으로 격상시켜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몽을 지지하고 또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작은 나라를 그러면서 소중화를 선언해버리죠. 이건요, 사실상 중국의 세권, 지금 미중이 세계 패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여하튼 말로만 볼 것 같으면 중국의 세계 패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CIA예요. 이는 반드시 다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미국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권국가로서의 당당한 연설을 해야 되지. 근데 소중화가 선언에만 그치지를 않습니다. 아예 중국식 국가, 중국식 독재 국가를 추진합니다. 공개적으로. 소중화 국가를 추진합니다. 이게요, 중국식 독재 국가를 추진한다는 걸 전번에 우리 저거 얘기할 때, 공수처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얘기할 때 그 얘기 대충 했죠. 그렇죠, 그죠? 이게 독재 체제로 가는 거다. 지독한 독재 체제로 가는 거다. 그런데 이걸요, 아주 체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현직 검사장이었어요. 당시에. 윤웅걸이라는 전주지검장인데 이 양반이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 수사권 조정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의 경찰을 뭘로 바꾸려고 한다? 중국식 공안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검찰은 이 사람 안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국가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중국식 공안 통치 국가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 봤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태입니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한다. 경찰한테만 맡겨놔놓으면요, 경찰은요, 정부 똥개 돼요. 똥개로 끝나면 괜찮아요. 똥만 먹으면 괜찮지. 좀 부패한 건 괜찮아요. 사냥개 노릇을 해요. 저는 무럭하면 가서 무는 거예요. 그게 중국 공안이에요. 이승만 때 경찰이고. 그 다음에 또 박정희 때는 그런 존재가 또 뭐였어요? 중앙정보부예요. 현직 검사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비판났었다. 이 말에 나는 100% 동의.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중국의 공안제도의 그 형법 이 법조항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왔는지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했겠어요? 조국이 한 겁니다. 나중에 조국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윤 검사장에 따르면 독일은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 검사의 지시에 대한 경찰의 복종 의무가 확립되어 있대요. 난 이게 이래 돼야 된다고 봐요. 경찰은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검찰은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죠? 권위와 어떤 위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나마 어떤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하나의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 권력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경찰은요, 동네 유지한테도 휘둘려요. 보세요. 성매매 업소들한테 다 휘둘리잖아. 술집한테 다 휘둘리잖아. 아니에요? 뇌물 몇 패이면 다 해결되는 게 경찰이에요. 경찰이 맡기면 나라 망해요. 수사를 경찰이 맡기면요.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도 그렇더라. 그래서 결국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삼고 수사 지휘권을 부여해가지고 수사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게 검찰이 독립하고 검찰이 또 이 수사권을 가져야 된 이유예요. 근데 그러자면은 검찰에 대한 뭘 해야 되겠어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이 주는 그건 영 잘못된 일이죠. 오히려 검찰에게 뭘 줘야 돼요? 독립성을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선진국으로 가지 않고 지금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의 공안제도로 간다. 아예 수사지휘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충 수사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까지 사실상 공안이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 멋대로 사건을 끝내버려도, 그러니까 뭐 살인자도 그냥 무혐의 불기소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자면.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보세요. 아니, 노회찬 자살 공작을 누가 했어요? 어디서 합니까? 경찰에서 안 합니까? 경찰은요, 상부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라야 돼요. 옛날에 박종천 고문치사 사건, 그건 다 누가 합니까? 다 경찰에서 했어요. 경찰은요, 완전히 사냥개입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도 이게 중국 것 닮았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 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 부패 척결을 한다고 만들어놨지만 실제로는 정적을 딱 찍어가지고 부패 혐의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개혁, 검찰개혁 필요하다. 그렇지만 서구 선진국 제도로 가지를 안 하고 중국식으로 가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단 말이야, 이게. 아니, 민주경찰, 민주국가로 가는 게 아니고 무슨 길로 가는 기다? 중국식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개혁 방안은 대통령이, 그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요,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소중화가 그냥 중국 찬양하고 중국의 중국몽, 시진핑의 중국몽에 참여하겠다는 정도를 넘어가지고 중국식 독재국가로 가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그걸 누가 지적했어요? 현직 검사장인 윤웅걸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겁니다. 이 사람 보고는, 검찰은 살아있구나, 아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검찰총장 돼야 돼요.
윤석열보다 이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중국식 독재국가로 가기 위해서 우선 라인업을 하는데요. 라인업을.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팀을 짜죠. 그죠? 청와대에서 대통령 다음 제일 높은 자리가 뭡니까? 비서실장 아닙니까? 비서실장을 누구를 데려오냐? 그 중국몽 연설할 때 중국 대사로 있던 자기 직속 노영민을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노영민하고 조국하고가 소위 소중화로 갈 수 있는 라인이 됩니다.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식 독재국가를 추진하게 되는데 핵심 기관은 공수처죠. 이 공수처를요, 정말 수박 거달기식 얘기밖에 안 해요. 한국에서. 정말 한심해요, 진짜. 이 공수처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3부의 고위공직자 한 7,000명, 그 중에 판검사가 5,000명쯤 돼요. 이들에 대한 수사를 누가 하겠다? 공수처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판검사에 대해서는 기소권까지 가집니다. 그러면 검사 25명이, 그죠? 이들 담당하게 되면은 검사 한 명이 고위공직자 300명을 담당하면 됩니다. 아니, 이름까지 다 외우겠어요. 아, 검사 그 외우는 데는 천재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아닙니까? 300명 이름 외우는데 며칠 걸릴까? 내 이틀이면 되지 싶어. 그럼 리스트, 거기에 무슨, 있잖아, 그죠? 쭉 조사해보면 그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검사는 200명밖에 안 돼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공수처가 판검사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판검사들이 끽소리 해내겠어요? 이건요, 사법권까지 사실상 누가 장악하는 겁니까? 누가요? 대통령이 장악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요, 이 공직자들이 주권자의, 헌법상에는 주권자에 대한 봉사자죠. 그렇죠? 그런데 이래 돼버리면 뭐가 될까? 독재자 똘마니 역할밖에 못합니다. 아니, 쟤 잡아넣어, 쟤 기소해, 쟤 유죄, 이 유신시대 했는 그게 재판 다시 나오는 겁니다. 이 공수처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걸요, 유신헌법 비슷해요. 이게 그 정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검경수사권 조정해가지고 경찰을 중국 공안식으로 바꿔가지고 사실상 경찰 국가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는 누가 관리해요? 공수처에서 관리하고, 일반 주권자는 경찰이 관리하죠. 객소리 못해요. 이 중국 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가지고 좌파가 의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이건 또 그때 얘기했죠. 이게요, 말도 안 되는 투표 왜곡이에요. 비례대표 투표를 해놔놓고 그 비율대로 뽑지를 안 하고 준연동제 그래서 온갖 그 사기 술수를 다 써가지고 정의당이 많이 차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요, 비례대표제 없애고 순수
소선구제, 말하자면 주권자 직선으로 뽑자. 그게 압도적으로는 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주권자들의 의견을 그저 이렇게 온갖 술술을 소리 가지고 싹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얘들이. 중국 공산당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중국식 독재국가가 되는데 공수처로 인해 가지고 대통령은 말하자면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요. 공수처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행정부 수반은 물론이고 사법 의회까지 다 장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중국식 주석 체제, 북한식 수령 체제입니다. 지금 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획을 누가 했다? 조국이 했답니다. 그리고는 독재자가 또 독재 권력이 경찰, 공안, 중국식 공안인 경찰이 전 국민 통제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객소리 못해요. 박정희 유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북한 사회로 가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이걸 전혀 아직도 눈치 못 채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사태예요. 그래 되면요, 조만간요, 언론의 자유가 말살됩니다. 지금도 이미 관제 언론은 다 됐죠. 가짜뉴스 하면 처벌하고, 유튜브 차단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중국식 길이죠. 더 나가면은 조선이 되는 거고. 이게요, 이렇게 중국식 독재국가라고 하는데,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좀, 몇 가지 단편적인 것만 봐도 끔찍한 나라예요. 위구르 지역에 이제 독립운동 일어날까봐 집집마다요, 감시원을 한 사람씩 그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도록 해요. 남 집에 들어가서. 말이 돼요? 모든 집에. 그 이유가 그 한족과 위구르족이 서로 친해져야 된다면서 그렇게 해요. 이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와 다른, 공산주의와 다른, 또는 공산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홍채 인식 카메라, 눈알고 인식 카메라, 그 다음에 얼굴 인식 카메라,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요, 어느 정도로 이게 발달해 있냐면 중국은요,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지나가도 그 사람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딱 확인할 수 있대요. 뭐로 가능하냐면 걸음걸이로 잡을 수 있대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인민감시체제가 고도로 발전한 사회예요. 그 다음에요, 7월 21일 날 홍콩 기차역에서 일어난 일도 좀 심각해요. 홍콩이 지금 이제 말하자면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차역에 느닷없이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흰 티셔츠를 입은 괴한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방망이, 쇠막대기 이런 걸로 그냥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45명이 부상했어요. 이건 지금 중국이 삼협회, 중국 깡패들 있죠, 그죠? 그 동원해가지고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위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마. 이의를 달지 마. 모이지 마. 이런 걸 지금 먼저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봅시다. 지금 소중화 선언만 한 게 아니고 소중화 국가까지 추진했죠. 중국식 독재 국가. 그런데 양정철이라는 이 친구는 말하자면 문재인 분신이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요. 민주연구원인가 하는 당 소속 당 부설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소장이 되니까 그죠? 부소장이 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벼슬도 아무것도 그것밖에 없어요.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의원 3사람이 부소장을 해요. 그건 누구도 이기겠어요? 이 사람이 학식이 있어도 되겠어요? 이건 문재인 분신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단독 면담해요. 참 대단하죠? 이건 문재인 정도밖에 안 돼요. 누구도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서호일을 음식점에서 만나요. 국정원장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박원순을 찾아가지고 또 만나요. 한국의 최고위급 정치인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공산당 간부 양성하는 데가 중국 당교라는 데가 있어요. 당의 학교. 거기하고 정책 협약을 맺었어요. 아니 세상에 공산당 간부 양성을 한 데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그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중국 중앙당교는 시진핑, 마오쩌둥, 후진타오 등 전 국가 수반이 교장을 했고 공산당 고위 간부를 양성하는 기관이에요. 이런 학교하고 민주주의를 좀 더 확산하고 보급하기 위한 민주당의 부설 연구소하고 어떻게 매치가 돼요? 완전 여기지.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미중 소위 패권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트럼프가 무역 보복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중국을 막 휘몰아치듯이 몰아치죠, 그죠? 반죽이겠다고. 완전히 이번에 중국은 완전히 숨통을 끊어놔 버릴 거야 하는 식으로 밀어붙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트럼프의 이런 중국에 대한 압살 정책이라고 할까? 에 대해서 문재인이 거기에 참여하는 걸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저는 전혀 아닙니다. 난 거부하는 게 괜찮은 선택이라고 봐요.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막 국제 깡패죠.
완전 깡패예요. 완전 세계 질서를 지가 다 두드려 부수고 있어요. 지 멋대로 약속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탈퇴하고 그 다음에 자유무역 질서도 그죠? 지 필요에 따라서는 중국에 대해서 관세 25% 때려버리고 화웨이 죽이라 하고 이 완전 동네 깡패예요. 이런 동네 깡패식 작전의 하이라이트는 근래 하이라이트는 화웨이 죽이기입니다. 중국 화웨이를 이제 화웨이가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화웨이하고 거래를 못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화웨이가 소위 5G 신기술의 선두주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경쟁에서 미국이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선두를 못 달리도록 화웨이에 들어가는 각종 제품 부품이나 소재들을 그죠? 차단해버린 거예요. 아베가 하는 짓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유일하게 한국이 거부했다. 세계적 기업들이요, 트럼프의 화웨이 거래 제한에 요구에 대해서 거의 그대로 따라요. 순응해요. 지금한테 이익이니까. 또 그 이익이 당장의 이익이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 권력하고 충돌해가지고 덕볼 게 없으니까 손해볼 게 뻔하니까. 그래서 그죠? 미국 기업은 막 대부분 관련 기업은 대부분 요구한 대로 다 따라요. 그 다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퀄컴, 마이크론, 브로드컴, 자일링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그죠? 대단한 기업 중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대단한 기업 중에 하나가 ARM이라는 ARM 기업인데 이게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세계 설계의 한 90%를 담당한대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중국은 스마트폰 설계도 거의 불가능하대요. 여튼 독일, 일본 이래가지고 세계의 관련 유수 기업들이 오케이! 트럼프 말에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화웨이 거래 제한 요청을 거부합니다. 미 국무부 한국 화웨이 쓰지 말라에 LG U+ 주가 급락. 미국 요청에 외교부가 사기업 의사결정에 정부 개입하기 어렵다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든다 이게 아니고 문제를 아주 실사고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접근해 가는 겁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의 외교소식 등은 미 정부가 여러 외교 채널을 통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면 보안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 정책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LG U+를 콕 집어가지고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면 안 된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LG 그런데 화웨이 거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말까지 했다고 그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화웨이를 전부 아웃시킬 필요가 있다. 화웨이 몰아내야 된다. 이게 미국 요구예요.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사기업의 의사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그럴 수 없다. 이제 중국이 보복이 두려우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일보는 또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역시 조선일보 다예요. 현재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 중 화웨이 배제를 충실히 따른 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꼽힌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누구다? 한국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온갖 군데서 다 압박이 들어와요. 주한 미 대사가 한국의 화웨이 사용 중단을 압박하고, 그러니까 LG U+가 미군 부대 인근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이제 딴 걸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LG U+는 미군 부대를 제외한 수도권 기지국의 상당수 장비를 화웨이 제품으로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목줄을 줘가자 중국은 한국에다가 말하자면 SOS 칩니다. 한국 업체에다가 반도체 더 공급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요 D램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 다음에 LG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계속 사용해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그죠? 트럼프 화웨이 죽이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실패했어요. 누구 때문에 실패했겠어요? 코리아 때문에 실패했어요. 하나는 조중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조선이 확실하게 중국 편에 들었거든요. 중국하고 혈맹 관계를 회복하면서 언제든지 미국하고 대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웨이 죽이기에 아까 얘기한 바로 한국이 참여를 거부했죠. 이래 되니까 그죠? 이제 중국 죽이기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요. 야, 우리 대단한데, 문제는 뭐, 미국, 일본 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아니야. 이 증명된 거잖아, 지금 이게. 그죠? 아닙니까? 그래서 코리아의 힘이, 그죠? 미중 패권 게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화웨이 죽이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힘을 우리가 제대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미국 코도 꿰고 중국 코도 꿰고 일본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진짜 전략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우리가 천년의 약소국 아니었어요. 그죠?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 그만 약소국 하는 게 머리에 박혀 있었죠. 그죠? 지금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일본, 미국에 예속되면서, 그죠? 천년 동안 이 약소국 의식에서부터 못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봐라 말이야. 미중 사이에서 말이야, 그 둘의 싸움을 멈출 수도 있지 않냐 말이야. 남북이 좀 힘을 합친 것도 아니에요. 남북이 역할을 좀 하니까.
그러면 코리아가 힘을 합해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소국, 우리는 약소국이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늘 4대 종속의식, 노예정신, 힘센 놈 섬길라 그러고, 눈치 보고, 그 대신 우리는 또 약한 놈 깔보고, 짓밟고 하는 이런 의식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진짜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질 필요가, 이제 주체의식을 가져도 된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이 어떻게 했든 관계없이 우리의 힘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지금 확인했다. 문재인의 소중한 노선 평가는요, 노선을 평가해보자면, 그래가지고, 친친 외교, 양다리 실리 외교는, 이럴 때는 양다리, 쓸만한 양다리예요. 현명하다. 친중국을 통해가지고 미국을 견제하고, 친미를 통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그래 되면 우리가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자주성입니다. 주체성이고. 그 다음에 전략적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죠? 머리가 좋아야 돼요. 이런 길로 가면 꼬봉토 탈패하고 자주할 길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친친 외교를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소중화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중화뿐만 아니라 이게 또 도를 더 넘어가지고 중국식 독재국가를 추구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기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공화국이에요. 그건 누구도 부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어요. 한국인에게 있어요. 왜 독재국가로 가려고 그래요? 이건 미친 역행이다. 중국 일당 독재로 가거나 조선식 일가 독재, 한 집안 독재로 가는 거는 미친 짓이다, 한마디로. 그 길로 달려가고 있다, 지금 문재인이. 이거는 반헌법 국기 파괴 행위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국내의 국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치명적 보복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줄 잘못 타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선시대부터 등거리 외교하는 건 다, 그게 제대로 된 외교다 하는 건 다 알잖아요. 어디까지 가버렸냐? 대한민국에서 소중화로 가가지고 주인 바꾸기를 한 겁니다. 근데 주인 바꿨는데 주인이 더 좋은 주인이냐? 더 저질 주인이냐? 아니, 미국이 깡패 맞아요. 근데 중국은 깡패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저질이에요. 누가 왜 이 길로 갔느냐? 이걸 정말 추적을 해야 돼요. 내 눈에는 보여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 노회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소중화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되게 되면은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그걸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남북 평화 협력으로 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자.
그 다음에 이건 또 뭐 이것도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러자면은 미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주화로 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소중화식으로 독재식으로 가면 안 되고 민주주의로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겠죠, 그죠? 민주주의를 강화한대요. 우리는 민주주의로 더 강화할 수 있는 이 역사적 그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뭐냐 하면요, 아니 주권자 혁명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굴복시켜 봤습니까? 국가 권력과 자본 권력을 동시에 굴복시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권자의 힘이요, 한국만큼 강한 나라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요, 문재인은요 완전 정북이에요. 정북. 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해요. 무슨 쌍욕을 하고 무슨 도발을 해도 그냥 오직 형님 침묵하고 찬양하고 1주년 기념 공연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이거요, 남북협력도 당당하게 남북협력을 해야 돼요. 북에 대해서 요구할 건 요구해야 돼요. 이게 남북협력이 제대로 되면요, 이게 엄청난 코리아 힘이 돼요. 우선 봅시다. 미국을 목줄 잡아가지고 끌어 당겨 올 수 있는 애 있잖아요. 미국 전 지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미국을 끌어 당겨 가지고 이 세계 정세에서, 그죠? 굉장히 중요한, 그 최빈국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전략 능력이 탁월해요. 그 다음 남에서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촛불혁명, 최강의 평화혁명 능력. 보통 혁명은요 엄청난 피를 흘려요. 한국같이 이런 뭡니까, 정말 사람 손가락 하나 안 다치는 이런 혁명은 없어요. 그 다음에 주권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이 역량하고, 그 다음에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가 뭡니까? 지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게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요, 일본이 우리한테 좌우할 수 있는 그 소재라는 게, 그죠? 겨우 한국을 좌우할 수 있는 소재예요. 일본의 반도체 관련 말하자면 소재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이요, 반도체 생산이 안 된다. 그럼 세계 경제가 마비돼요. 일본보다는 세계에 대해서 끼칠 수 있는 영향이 100배 더 큰 거예요. 이걸 무기화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는 문화시대가 될 텐데, 한류가 지금 여튼 미국까지 막 압도하고 있잖아요. 일본은 막 J-POP 하는 거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에? 이런 힘을 진짜 남북협력으로 가면은 정말 코리아 시대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빨라요. 소중화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길로 가야 돼요.